당신은 혹시 아프가니스탄의 바위에 새겨진 그리스 문자로 된 불교 기도문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놀라운 유물입니다. 산스크리트어도 아니고 팔리어도 아닌 그리스어로 음역된 불교 만트라가 중앙아시아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놀라운 문화 융합의 증거입니다.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출신의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가 동쪽으로의 원정을 시작했을 때 그는 단순히 영토만 확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군대와 함께 따라온 수많은 그리스인들은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정착하며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뿌렸거든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현지 문화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문화의 교류는 결코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철학, 예술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도 현지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불교라는 종교적 사상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에요. 이는 마치 현대의 문화 교류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만남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 디오도투스 1세라는 인물이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이 왕국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했어요. 이들은 그리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문화와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개방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카눔이라는 유적지에서는 전형적인 그리스식 도시 구조가 발견되었어요. 극장과 체육관, 그리스식 기둥들이 즐비했고 헤르메스와 헤라클레스 같은 그리스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는 현지 종교와 철학의 흔적들도 함께 발견되고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네요. 특히 발굴된 도서관 유적에서는 그리스어와 현지어로 쓰인 다양한 문헌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인들은 언제부터 불교와 접촉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에 대한 단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알렉산더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답게 학문과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원정 중에도 철학자들을 대동했거든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후에 그리스 불교 문화 융합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피론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함께 인도까지 여행하면서 현지의 철학자들, 특히 나체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수행자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이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불교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피론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현자들은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정신적 평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피론이 인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철학은 놀랍도록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현상의 본질에 대한 독단적 견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불교의 공공사상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었죠. 또한 그는 테트라렘마라는 논리적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역시 인도 철학의 전통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융합은 후에 그리스 회의주의 철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불교 접촉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소카 대왕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인도 대부분을 통치했던 이 마우리아 왕조의 황제는 불교로 개종한 후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벌였거든요. 그의 칙령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불교를 전파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종교적 관용과 비폭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불교의 핵심 가치들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소카는 단순히 인도 내부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외 선교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헬레니즘 세계에 대한 전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어요. 그의 한 칙령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 등 헬레니즘 왕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중해 세계까지 불교 선교사들을 파견했음을 의미하죠. 실제로 이 시기에 그리스 본토에서도 불교적 영향을 받은 철학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소카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청중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다국어 칙령들입니다. 이 칙령들에서는 불교의 핵심 개념인 다르마가 그리스어 유세베이아로 번역되었어요. 유세베이아는 경건함이나 신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자들이 그리스인들에게 친숙한 종교적 개념을 사용해 불교를 설명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번역 전략은 현대의 종교 전파 방식과도 매우 유사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은 실제 그리스 통치자들의 불교 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메난드로스 왕이에요. 기원전 2세기에 인도 그리스 왕국을 통치했던 이 왕은 불교 경전 밀린다팡파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경전은 메난드로스 왕과 나가세나라는 불교 승려 사이의 철학적 대화를 담고 있는데, 왕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가 결국 불교로 개종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대화 내용을 보면 왕이 상당히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서 당시 그리스 지식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난드로스의 불교 신앙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증거도 존재합니다.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견된 시나트 사리함에는 위대한 왕 메난드로스의 이름과 함께 부처의 사리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는 그가 단순한 동조자를 넘어 적극적인 불교 후원자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의 통치 지역에서는 불교 사원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었고 승려들에게 토지와 재산을 기증한 기록들도 발견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계 통치자들이 발행한 동전들도 흥미로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메난드로스의 아들 스트라토가 발행한 동전에는 자신을 다르마의 추종자라고 표시했고, 후대의 메난드로스 2세 동전에는 그리스 신 제우스와 여신 니케 옆에 불교의 상징인 법륜이 함께 새겨져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리스 전통과 불교를 동시에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런 종교적 상징들을 화폐에 새긴다는 것은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불교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러한 종교적 융합은 예술 분야에서도 독특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불교 조각품들은 전형적인 그리스 예술 기법으로 제작되었어요. 부처나 보살상들이 그리스 조각의 특징인 사실적인 인체 표현과 정교한 옷주름 처리로 조각되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 예술가들이 직접 제작했거나 적어도 그리스 기법에 능숙한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예술적 융합은 불교 미술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이 불교적 맥락에서 재해석된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살 바즈라파니는 종종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어요. 부처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바즈라파니의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에게 친숙한 영웅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신들은 그리스 여신 티케의 속성들, 즉 풍요의 뿔이나 배의 키 등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죠. 이런 창의적인 융합은 두 문화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종교적 혼합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각 문화가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복잡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불교를 자신들의 철학적 전통과 종교적 관념 틀 안에서 이해하려 했고, 불교도들 역시 그리스 문화의 장점들을 불교적 맥락에서 활용했거든요. 이는 현대의 문화 간 소통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는 번역의 문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앞서 언급한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 박트리아어 불교 비문은 산스크리트 만트라를 완전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음역한 것이었어요. 이는 의미보다는 발음과 소리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도들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도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죠. 이런 접근법은 종교적 경험에서 언어적 정확성보다는 신성함에 대한 직관적 체험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적응은 매우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불교의 모든 요소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필요에 맞는 부분들을 골라서 수용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불교의 철학적 측면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카스트 제도 같은 사회적 관습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회 개념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그리스적인 영혼불멸 사상과 결합시켜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켰죠. 또한 이들의 불교 수용에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메난드로스 같은 왕들이 불교 사원을 후원하고 승려들과 교류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볼 수 있는 종교와 정치의 복합적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레코 불교 문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독특한 문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중앙아시아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스계 왕국들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어요. 쿠샤 제국의 부상과 함께 그리스적 요소들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불교 역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융합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하지만 그레코 불교 문화의 영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다라 예술의 전통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 일본에까지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불교 미술 작품들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또한 그리스 철학과 불교 사상의 만남은 후대 철학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통해 이런 융합적 사고방식이 서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반드시 충돌이나 일방적 지배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류는 새롭고 풍성한 문화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레코 불교 문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어요. 현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문화의 순수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교류할 때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들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인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독특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바위에 새겨진 그 작은 그리스어 불교 기도문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얼마나 창조적이고 적응력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서로 다른 문명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발전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소중한 기록인 것입니다.